코스닥 거래 규모가 11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 상승률 11.38%, 7월에 바닥을 찍은 코스닥이 8월 들어 갑자기 살아난 이유, 지금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이 왜 중요한지가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메인 뉴스인데요. 지난달 코스닥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11개월 만에 가장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좀 특이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연동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에 자금이 몰렸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레버리지 ETF란 특정 종목이나 지수가 1% 오르면 2%, 3%씩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수익도 곱절이지만 손실도 곱절인 고위험 상품이죠.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주식 투자가 걸어서 산을 오르는 거라면 레버리지 ETF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짜릿하지만 내려갈 때 충격도 몇 배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면서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넣어도 대형주 레버리지가 더 큰 변동성과 수익 기회를 주잖아요. 굳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할 유인이 사라진 거죠. 특히 올 상반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이 자금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간 자금과 사실상 같은 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요. 7월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5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은 수조 원 규모를 유지했으니 자금이 어디로 쏠렸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셈입니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난해 활황기에는 8조에서 10조 원대를 오갔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거래가 줄면 유동성이 마르고 유동성이 마르면 주가는 더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가 더 떠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코스닥이 빠진 셈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코스닥은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코스닥 거래가 얼어붙으면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기업 성장과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겁니다. 과도한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상장 제한과 기존 상품에 대한 괴리율 관리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 가치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당국이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이 규제가 들어간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갇혀있던 자금이 다시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규제로 인해 레버리지 ETF의 매력이 줄어들자 수익을 찾아 움직이는 자금이 다시 코스닥 중소형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상승률이 11.38%를 기록하면서 8월 반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각도 있고 규제로 자금 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2차전지, 바이오 같은 코스닥 주도 섹터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단순 반등과는 다른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글로벌 시각에서도 코스닥의 밸류베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규제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실제로 줄고 있는지, 줄어든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거래 대금 추이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 두 숫자의 방향이 엇갈리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은 줄었는데 코스닥 거래 대금은 안 늘어나면 자금이 코스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간 거니까 반등의 지속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규제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면 코스닥 반등도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6300, 코스닥 1200 시대가 열리면서 상한가 종목이 빠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순환매란 한 섹터가 오르다가 쉬면 다른 섹터로 자금이 옮겨가며 돌아가면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도체가 쉬면 자동차로, 자동차가 쉬면 조선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이 회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뷔페에서 이 음식 저 음식 돌아가며 맛보는 것처럼 시장의 돈이 이 섹터 저 섹터를 순서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순환매 장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장세가 나타난다는 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자금 규모가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섹터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장세에서는 한 섹터가 빠지면 다른 섹터도 같이 빠지는 동반 하락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인 거죠. 이런 장세에서는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나옵니다. 최근에는 하루 상한가 종목이 10개를 넘기는 날도 있었는데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다음 날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쫓아가는 추격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제 30% 오른 종목이 오늘 15% 빠지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순환매, 장세 후반부로 갈수록 테마의 질이 떨어집니다. 초반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오르지만 후반부에는 이름만 비슷한 관련주, 소위 묻지마 테마주까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초반에는 실제로 수주 잔고가 늘어난 조선주가 오르다가 후반부에는 사명에 해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는 종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진입하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순환매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보다 지금 장세가 초반인지 후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다음 확인 변수는 상한가 종목의 다음 날 수익률입니다. 이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순환매 장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상한가를 만들었던 매수 세력이 다음 날 바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잘 추적해도 지금 장세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작 전망을 놓고는 여의도와 월가가 완전히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를 대체로 8,000에서 9,000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385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5,262까지 44%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으면서 전망치를 낮춘 건데요. 코스피만 시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만스피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 중간값이 8,800 수준인데 이는 현재 지수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국내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느냐면 급락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9,385에서 5,262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고 증권사들도 고객 신뢰를 고려해서 무리한 낙관론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국내 수출 둔화 우려, 내수 부진 같은 거시 경제 리스크도 보수적 전망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 월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목표를 12,000에서 12,500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여의도가 8,800을 볼 때 월가는 12,500을 말하고 있으니 무려 40% 가까운 격차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 이 정도로 전망이 갈리는 것은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면요.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급락의 충격과 단기 수급 불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과 반도체 업사이클 같은 구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환자를 보면서 국내 의사는 당장의 통증에 집중하고 있고 해외 의사는 체력과 회복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월가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폭락을 정확히 마친 한 전문가는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등이 왔다고 해서 바로 강세장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급락 이후의 반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V자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등 후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더블딥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다음 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 월가 전망 쪽에 힘이 실리고 하향되면 여의도의 보수적 시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증권사 리포트나 금융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2주 연속 상향되는지 아니면 하향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숫자가 답을 줄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레버리지 ETF에 쏠렸던 자금이 규제를 계기로 코스닥으로 돌아오고 있고 순환매 장세에서 자금이 섹터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코스피 전망을 놓고 국내외 자금의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 뉴스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코스닥 거래대금이 실제로 회복세를 이어가는지, 상한가 종목의 다음 날 수익률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실적 컨센서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코노클립에서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